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네.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각함에 따라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연기돼서 4월 6일 개학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이에 맞춰서 수능 등 대입 일정 변경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학사 일정에 혼란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또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를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수십 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댔다는 대응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신천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서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는데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 변호사가 계시니까 네. 바로 여쭤보죠. 네. 이게 지금 뭐 과잉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예. 일단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20조에서 보장돼 있는데 그건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 규정이 있고 네. 우리 감염병 예방법 49조에서 예방 조치를 통해서 집회나 재래 뭐 이런 거를 이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49조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이걸 막무가내로 행사하게 되면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아서 위헌 논란이 좀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번 경기도 조치 같은 경우는 밀접 집회 제한이라고 해서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부여됐던 5대 방역 지침이 있었잖아요. 마스크 네, 써라, 네. 소독제 해라. 네. 여기다 2개 더 붙여가지고 식사 제공 금지 그리고 이제 참석자 명단 제출 이거를 이제 안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행정명령이라고 보죠. 무조건 금지도 아니고 조건부 금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 지키면 뭐 그냥 그 집회를 거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믿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라 말아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그 종교 활동의 자유 같은 경우는 그건 또 얘기가 좀 약간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과 예. 그걸 이제 외화했을 때 자유는 어느 정도 이제 다르게 취급돼서 네. 제한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천주교도 지금 250 몇 년 만에 미사를 계속 중단한 상황이고 원불교도 계속 정기 법회를 휴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기독교 쪽에서도 이번에는 아마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이건 협조 공문이 같이 내려간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예. 조금 더 세심하게 작은 교회들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 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주말 지나고 주초만 되면 꼭 나오는 이런 이야기 좀 다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총선 소식인데요.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참여정당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개혁 연합하고 시민을 위해 두 군데가 있었죠. 네, 그 두 군데 중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요. 먼저 여기를 함께하기로 한 정당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 외에도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같은 소수정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창당 등록과 정당 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연합하고 달리 신속하게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쪽을 선택했다고 이유를 밝혔고요. 네. 다만 녹색당하고 미래당 이런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기로 한 정당에 대해서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문을 열어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같이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미래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 일부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울산 남구를 경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해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현역 박맹우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또 경남 양산을에서는요.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하고 대결하게 됐고요. 네. 또 미래통합당하고 비례대표용 위성장된 미래한국당과의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황교안 대표가 통합당이 아예 자체 비례대표를 낼 수도 있다고 어제 말했고요. 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겠다.
라고 발표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얘기는 잠시 후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애당초 윤호중 사무총장은 수요일까지 오늘까지죠. 네. 그러니까 좀 그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시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네. 거예요? 그게 아무리 봐도 시민을 위하여는 민주당만의 정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속도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건 그 이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같은 경우는 정당 교부증까지 받았으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시간이 태부족이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뭐 납득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냐 이거죠. 그런데 어저께 민중당에서 이제 정치개혁 연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절대 민중당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논의를 해봤자 좀 세부 사항에서 계속 결렬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빨리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니까 이념적인 부분이나 성소수자 문제 뭐 이런 데하고는 뭐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네. 뭐 그러니까 발언의 어떤 정확한 표현이 좀 약간 다릅니다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논란이 되지 일으켰습니다. 않습니까? 네. 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막내 기자들이 보통 가서 이제 발언을 이제 노트북으로 받아치거든요. 네. 그때 다들 경악을 해서 질문이 속사포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네. 거기 가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네. 도대체 의도가 뭐냐. 네. 그랬을 때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려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래요. 어떻게 네. 보세요? 민주당다운 행보다 혹은 민주당 사무총장다운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답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도적인 스탠스를 필요할 때는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포지션을 좀 잡고 가는 때가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인권에 좀 더 우호적이거나 친화적인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실망감을 안겨주는데 네. 민중당은 이념적인 논란이니까 그거는 뭐 정당 정강에 따른 그거라니까 뭐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성소수자 문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뭐 인권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하는 정당의 사무총장이 할 말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굳이 뭐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이거 표현한 거는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왜 거대 정당에서 이렇게 소수 정당을 배려하겠다고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켜 놓고서 네. 오히려 이런 걸 주장하는 정당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말을 하는 게 정말 좀 거대 정당으로서 맞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대 정당으로서 맞지 않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기본 그 이전의 스탠스하고 맞춰서 보면 거대 정당을 이야기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뭐 최소한 7석 정도의 목만 그것도 후순위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비례연합정당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는 사실은 내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대 지분의 거대 정당으로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n분의 1로 참여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라 저래라 이 당은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개혁 연합에 같이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여로 그래서 선택한 것 같고요. 또 시민을 위하여의 구성을 보면은 친문 성향의 그런 지지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더 민주당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든 정치개혁 연합이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 미래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가 정치개혁 연합하고 함께 하려고 하다가 이게 만약에 그 이렇게 교통 정리가 돼서 시민을 위하여 우리도 합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라가라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할 수 있느냐 이제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니까 정치개혁 연합도 비판을 했었거든요. 민주당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 그런데 계속 이런 트러블이 나오고 있으니 예. 결국엔 민주당이 자기 선택을 한 거죠. 예. 네, 이게 말씀. 너무 급하게 아무래도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불협화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많이 들어요. 네. 2012년에 통합진보당이랑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했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시간에 뭔가를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불필요한 메시지가 생산되고 계속 이제 조급함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사실은 지금 같이 참여하기로 한 원외 정당들이 모두 다
한 석씩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규모가 되게 작은 정당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테이블에서 열어놓고 토론을 압축적으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너무 좀 앞서 나가서 선을 그은 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좀 워딩들도 부적절한 것 아니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도 이해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윤호중 사무총장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러면 이 비례연합정당에서의 정책연합이라고 하는 틀도 이제 갖춰지는 거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그러니까 입각해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떤 그 정강 정책 그러니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하나 지금 대입하고 싶은 게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게 결국은 기본소득. 네. 그걸 훨씬 어떤 더 구현해야 격진적이죠. 된다. 네. 이게 지금 그 시대전환이나 기본소득의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정강 정책인데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당내 인사들이 재난기본소득 그것도 이제 제한적인 거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했을 때 당은 아직 그거에 대해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조화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또 기본소득당도 이제 이 당의 전사를 따라가면 상당히 또 라디컬한 정당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잣대를 하는 것도 사실 이릉 이해는 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요. 그 민주당은 더 넓게 본 건데 이 선거 이후를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치개혁연합은 나중에 정당을 해산할 생각이 없는 건데 시민을 위하여는 나중에 총선이 끝나면 각자 흩어지자라는 입장이어서 그럼 민주당에서는 굳이 흩어질 당을 선택하는 거고 나중에 정당으로 남을 정치개혁연합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플랫폼 정당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플랫폼 정당의 그러니까 같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 정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인데 후자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한 입장도 정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어떤 제기가 됐던 문제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검찰, 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거를 상향 조정한 거고요.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는 등의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요. 처벌을 2배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세 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진 몰래 변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김주름 변호사는 환영하시는 입장이시죠?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근데 요즘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거 있으면서 네. 사실 이른바 서초동발 기사가 다 사라지고 심지어 법조 출입 네. 기자들도 코로나로 이제 특파돼가지고 서초동이 좀 비어 있고 법원도 지금 사건이 없는데 오랜만에 좀 그래도 국민들이 좋아할 뉴스가 서초동 쪽에서 하나 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규정들이 이제 사실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좀 상당히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문화랑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야 될 문제라서 뭐 처벌 규정 자체보다는 실제로 지금도 이 부분은 수임 제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변호사의 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못하는 건데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좀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마지막 근무처에서 어떤 그 해당 그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다루는 그 사건은 3년 동안 변론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검찰 인사가 있고 이동이 그러니까 잦잖아요. 네. 근데 그 만약에 전관 변호사가 그 검찰청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어야 되는데 3년이라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두면 보통 이제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 다른 데로 떠나보내니까 그러니까 연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현실적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되게 그 진일보한 조치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뭐 법률가들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어쨌든 피해를 볼 것 같은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해서 네. 이게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직자윤리법상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률가 아닌 다른 공무원들도 2년 정도는 그 관련 업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네. 지법 수석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2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검사장이나 고법부장,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은 이제 3년으로 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인데요. 네.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이게 입법될 거라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논의가 될 여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긍정
긍정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 지방의 서울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분 향판 이런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계신 지역 법관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아무리 떠나려고 해야 이제 또 그 지역에서 그대로 그러면은 있는 부분은 뭐 고정 상수로 있긴 합니다. 제가 한 변호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개인 사무실이 아니라 합동법률사무소 네. 소속된 변호사인데 그 전에는 보통 이제 그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제 바로 변호사가 됐던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영업에 문제가 있어서 부장판사 한 분을 영입을 했는데 오자마자 막 화환이 밀려오는데 뭐 장난 아니게 밀려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까? 네, 뭐 여전히 관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그런 문화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네. 네. 갑자기 톤이 낮아지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아니 뭐 저는 이런 점에서 시니컬해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현행 그 제도에 따르면 몰래 변론은 못 하게 돼 있죠. 지금도.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다 뭐- 이제 선임계를 내고 네.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몇 마디 하고 이제 끝나고 근데 뭐 자문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럼 이름도 모르는 뭐 그 정관 변호사만이 아니라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잘 나가는 이런 분들도 몰래 변론하는 경우 되게 많아져.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만한 곳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더라도 처벌 조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안 지킬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네. 바로 이제 그 몰래 변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처벌 강화 근데- 조약을 좀 21대 국회에서 넣으면 완벽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네. 영업의 자유 침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조심스럽게 좀 네. 이렇게 가지를 잘 쳐서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인 결단 몇 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처벌 조항이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는 이제 끝나면 변호사 안 하겠다 선언을 하고 이제 네, 네, 대법관에 네.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 해서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그 자원들이 변호사 활동을 안 하면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데 그걸 네.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활용할지는 또 별도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김진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